백범일지 김구 기적장강 만리풍. 나는 이로부터 일시 가흥에 몸을 붙이게 되었다. 성은 부모님을 따라 장이라 하고 이름은 진구 또는 진이라고 행세하였다. 가흥은 내가 의탁하여 있는 저보성씨의 고향인데 저 씨는 일찍이 강소 성장을 지낸 이로 덕망이 높은 신사여 그 맏아들 봉장은 미국 유학생으로 그곳 동문 밖 민풍지창이라는 종이공장의 기사장이었다. 저 씨의 집은 가흥 남문 밖에 있는데 구식집으로 그리 굉장하지는 아니하나 대부의 저택으로 보였다. 저 씨는 그의 수양자인 진동손군의 정자를 내 숙소로 지정하였는데 이것은 호숫가에 반양제로 지은 말쑥한 집이었다. 수륜 사창이 바라보이고 경치가 좋았다. 저 씨 댁에 내 본색을 아는 이는 저 씨 내외와 그 아들 내외와 진동손 내외뿐인데 가장 곤란한 것은 내가 중국말을 통치 못함이었다. 비록 광동인이라고 행세는 하지만은 이렇게도 말을 모르는 광동인이 어디 있으랴. 가흥에는 산은 없으나 호수와 운하가 낙지발같이 사통팔달하여서 7, 8세 되는 아이들도 배를 저을 줄 알았다. 토지는 극히 비옥하여서 물산이 풍부하고 인심은 상해와 딴판으로 순우하여 상점에 애누리가 없고 고객이 물건을 잊고 가면 잘 두었다가 주었다. 나는 진시 내외와 동반하여 남호 연우루와 서문박 삼탑 등을 구경하였다. 여기는 명나라 때에 왜구가 침입하여 횡포하던 유적이 있었다. 동문 밖으로 10리쯤 나아가면 한나라 쪽 주매신의 무덤이 있고 북문 밖 낙범정은 주매신이 글을 읽다가 나랑 멍석을 떠내려 보내고 아내 최씨에게 소박을 받은 유적이라고 한다. 나중에 주매신이 회계 태수가 되어 올 때에 최씨는 엎지른 동이에 물을 주워 담지 못하여 낙범정 밑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가흥에 우접한 지 얼마 아니하여 상해 일본 영사관에 있는 1인 관리 중에서 우리의 손에 매수된 자로부터 호항선 곧 상해 항주철도를 수색하러 가니 조심하라는 기별이 왔다. 가흥 정거장에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았더니 과연 변장한 외경관이 내려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갔다 하므로 저 봉장의 처가인 주씨댁 산정으로 가기로 하였다. 주씨는 저 봉장의 제취로 첫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아니 되는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었다. 저 씨는 이러한 그 부인을 단독으로 내 동행으로 삼아서 기선으로 하룻길 되는 해염현성 주씨댁으로 나를 보내었다. 주씨댁은 성내에서 가장 큰 집이라 하는데 과연 굉장하였다. 내 숙소인 양옥은 그 집 후원에 있는데 대문 밖은 돌을 깔아놓은 길이요 길 건너는 대소 선박이 내왕하는 호수다. 그리고 대문 안은 정원이요 한 현문을 들어가면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는 주씨댁 총경리가 매일 이 집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곳이다. 예전에는 400여 명 식구가 한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했으나 지금은 산업공상의 직업을 따라서 대부분이 각 처로 분산하고 남아있는 식구들도 소가족으로 자취를 원하므로 사무실에서 물자만 배급한다고 한다. 집의 생김은 벌의 집과 같아서 세 채나 네 채가 한 가족 차지가 되었는데 앞에는 큰 객청이 있고 양옥과 화원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운동장이 있다. 해염에 대화원 셋이 있는데 전가 화원이 첫째요 주가 화원이 둘째라 하기로 전가 화원도 구경하였다. 과연 전씨 댁이 화원으로는 주씨 것보다 컸으나 집과 설비로는 주씨 것이 전씨 것보다 나았다. 해염 주씨 댁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다시 주씨 부인과 함께 기차로 노리연까지 가서 거기서부터는 서남으로 산길 5, 6리를 걸어 올라갔다.
저 부인이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연방 손수건으로 땀을 씻으며 7, 8월 염천에 고개를 걸어 넘는 광경을 영화로 찍어 만대 후손에게 전할 마음이 간절하였다. 부인의 친정 시비 하나가 내가 먹을 것과 기타 일용품을 들고 우리를 따랐다. 국가가 독립이 된다면 저 부인의 정성과 친절을 내 자손이나 우리 동포가 누구든 감사하지 아니하랴. 영화로는 못 찍어도 글로라도 전하려고 이것을 쓰는 바이다. 고개턱에 오르니 주씨가 지은 한 정자가 있다. 거기서 잠시 쉬고 다시 걸어 수백 보를 내려가니 산중턱에 소쇠한 양옥 한 채가 있다. 집을 수호하는 비복들이 나와서 공손하게 저 부인을 맞는다. 부인은 시비에게 들려가지고 온 고기며 과일을 꺼내어 비복들에게 주며 내 식성과 어떻게 요리할 것을 설명하고 또 나를 안내하여 어디를 가거든 얼마, 어디는 얼마를 받으라고 안내 요금까지 자상하게 분별하여 놓고 당일로 해엄 친가로 돌아갔다. 나는 이로부터 매일 산에 오르기로 일을 삼았다. 나는 상해에 온 지 14년이 되어 남들이 다 보고 말하는 소준이, 항준이, 남경이니 하는 데를 구경하기는 고사하고 상해 테두리 밖에 한 걸음을 내어놓는 일도 없었다. 그러다가 마음대로 산과 물을 즐길 기회를 얻으니 유쾌하기 짝이 없었다. 이 집은 본래 저 부인의 친정 숙부의 여름 별장이러니 그가 별세함에 이 집 가까이 매장한 뒤로는 이 집은 그 묘소의 묘막과 제각을 겸한 것이라 한다. 명가가 산장을 지을 만한 곳이라 풍경이 잠옷 아름다웠다. 산에 오르면 앞으로는 바다요, 좌우는 푸른 솔, 붉은 가을잎이었다. 하루는 응과정회를 올랐다. 거기는 일좌 승방이 있어 한 늙은 여승이 나와 맞았다. 그는 말끝마다 나미야무타불을 불렀다. 원로 잘 오셔 계시오 아미타불, 내불 땅으로 들어오시오 아미타불, 이 모양이었다. 그를 따라 암자로 들어가니 방방이 얼굴 희고 입술 붉은 젊은 여승이 승복을 맵시 있게 입고 목에는 긴 염주, 손에는 단주를 들고 저두 추파로 인사를 하였다. 암자 뒤에 바위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지남침을 놓으면 거꾸로 북을 가리킨다 하기로 내 시계에 달린 윤도를 놓아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아마 자철광 관계인가 하였다. 하루는 해변 어느 진에 장구경을 갔다가 경찰이 눈에 걸려서 마침내 내 정체가 이 지방 경찰에 알려지게 되었으므로 안전치 못하다 하여 도로 가흥으로 돌아왔다. 가흥에 와서는 거진 매일 배를 타고 호수에 뜨거나 운하로 오르내리고 혹은 엄가빙이라는 농촌에 몸을 붙여 있기도 하였다. 이렇게 강남의 농촌을 보니 누에를 쳐서 길쌈을 하는 법이나 벼농사를 짓는 법이나 다 우리나라보다는 발달된 것이 부러웠다. 구미 문명이 들어와서 그런 것 외에 고래의 것도 그러하였다.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 선인들은 한, 당, 송, 원, 명, 청 시대에 끊임없이 사절이 내왕하면서 왜 이 나라의 좋은 것은 못 배워오고 굳은 것만 들여왔는고. 의관 문물 실준중화, 곧 의관과 문물은 모두 중국의 것을 쫓는다라는 것이 2조 500년의 당책이라 하건만은 머리 아픈 망건과 기타 망하기 좋은 것뿐이요 이용 후생에 관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민족의 머리에 틀어박힌 것은 원수의 4대 사상뿐이 아니냐. 주자학을 주자 이상으로 발달시킨 결과는 공수 위좌하여 손가락 하나 안 놀리고 주둥이만 까게 하여서 민족의 원기를 소진하여 버리니 남는 것은 편협한 당파 싸움과 의뢰심뿐이다. 오늘날로 보아서 요새 일부 청년들이 제정신을 잃고 러시아로 조국을 삼고 레닌을 국부로 삼아서 이제까지의 민족혁명은 2번 피 흘릴 운동이니
대번에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고 떠들던 자들이 레닌의 말 한마디에 돌연히 민족혁명이야말로 그들의 진면목인 것처럼 들고 나오지 않는가. 주자님의 방구까지 향기롭게 여기던 부류들 모양으로 레닌의 똥까지 달다고 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니 한심한 일이다. 나는 반드시 주자를 옳다고도 아니하고 마르크스를 그르다고도 아니한다. 내가 청년 제군에게 바라는 것은 자기를 잃지 말란 말이다. 우리의 역사적 이상, 우리의 민족성, 우리의 환경에 맞는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밤낮 저를 잃고 남만 높여서 남의 발 뒤꿈치를 따르는 것으로 장한 채를 말라는 것이다. 제 뇌로, 제 정신으로 생각하란 말이다. 나는 엄갑인에서 다시 사회교 엄항섭 군 집으로, 오령교 진동생의 집으로 올마다니며 숙식하고, 낮에는 주애보라는 여자가 사공이 되어 부리는 배를 타고 이 운하 저 운하로 농촌 구경을 돌아다니는 것이 나의 일과였다. 가흥 성내에 있는 진명사는 유명한 도주공의 집터라 한다. 그 속에는 추고자 곧 암소 5마리를 기른다 하고 또 양어하던 못이 있고 젊은 밖에는 도주공유지라는 돌비가 있다. 하루는 길로 돌아다니다가 큰 길가 마당에서 군사가 조련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기로 나도 그 틈에 끼었더니 군관 하나가 나를 유심히 보며 내 앞으로 와서 누구냐 하기로 나는 언제나 하는 대로 광동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군관이 정작 광동인인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나는 곧 보안대 본부로 붙들려 갔다. 저 시댁과 진 시댁에 조사한 결과로 무사하게는 되었으나 저 봉장군은 내가 피신할 줄 모른다고 책하고 그의 친우여 중학교 교원인 과부가 하나 있으니 그와 혼인하여 살면서 행색을 감추라고 권하였다. 나는 그런 유식한 여자와 함께 살면 더욱 내 본색이 탄로 되기 쉬우니 차라리 무식한 뱃사공 주애보에게 몸을 의탁하리라 하여 아주 뱃속에서 살기로 하였다. 오늘은 남문 밖 호숫가에서 자고 내일은 북문 밖 은하 옆에서 자고 낮에는 육지에 나와 다녔다. 이러는 동안에도 박남파, 어밀파, 안신암 세 사람은 줄곧 외교정보의 수집에 종사하였다. 중국인 친구의 동정과 미주 동포의 후원으로 활동하는 비용에는 곤란이 없었다. 박남파가 중국 국민당 당원인 관계로 당의 조직부장이요 강소정 주석인 진과부와 면식이 있어 그의 소개로 장계석 장군이 내게 면회를 청한다는 통지를 받고 나는 안공근, 엄항섭 두 사람을 대동하고 남경으로 갔다. 공패성, 소쟁 등 요인들이 진과부 씨를 대표하여 나를 나와 맞아 중앙반점에 숙소를 정하였다. 이튿날 밤에 중앙군관학교 군내에 있는 장계석 장군의 자택으로 진과부 씨의 자동차를 타고 박남파군을 통역으로 데리고 갔다. 중국 옷을 입은 장 씨는 온화한 낯빛으로 나를 접하여 주었다. 인사가 끝난 뒤에 장 주석은 간명한 어조로 동방각 민족은 손중산 선생의 삼민주의, 곧 중국의 순원이 제창한 민족, 민권, 민생주의에 부합하는 민주정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고 하기에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일본의 대륙 침략의 마수가 각일각으로 중국에 침입하니 벽좌우를 하시면 필담으로 몇 마디를 하겠소 하였더니 장씨는 하오 하오 하므로 진과부와 박남파는 밖으로 나갔다. 나는 붓을 들어 선생이 100만금을 허하시면 이태 내에 일본, 조선, 만주 세 방면에 폭풍을 일으켜 일본의 대륙 침략의 다리를 끊을 터이니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써서 보였다. 그것을 보더니 이번에는 장씨가 붓을 들어 청의계획 서상시 곧 청하건대 계획서로 상세히 보이시오 라고 써서 내게 보이기로 나는 물러나왔다. 이튿날 간단한 계획서를 만들어 장 주석에게 드렸더니 진과부 씨가
자기의 별장에 나를 초대하여 연석을 베풀고 장주석의 뜻을 내게 대신 전한다. 특무 공작으로는 천황을 죽이면 또 천황이 있고 대장을 죽이면 대장이 또 있으니 장래의 독립전쟁을 위하여 무관을 양성함이 어떠한가 하기로 나는 이야말로 불감청이연정 고소원이라 하였다. 이리하여 하남성 낙양의 군관학교 분교를 우리 동포의 무관 양성소로 삼기로 작정되어 제1차로 북평, 천진, 상해, 남경 등지에서 100여 명의 청년을 모집하여 학적에 올리고 만주로부터 이청천과 이범석을 청하여 교관과 영관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 군관학교는 겨우 제1기생의 필업을 하고는 일본 영사 수마의 항의로 남경정부에서 폐쇄령이 내렸다. 이때에 대일전선 통일동맹이란 것이 발동하여 또 통일론이 일어났다. 김원봉이 내게 특별히 만나기를 청하기로 어느 날 진회에서 만났더니 그는 자기도 통일운동에 참가하겠은즉 나더러도 참가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이 운동에 참가하는 동기는 통일이 목적인 것보다도 중국인에게 김원봉은 공산당이라는 혐의를 면하기 위함이라 하기로 나는 통일은 좋으나 그런 한 이불 속에서 딴 꿈을 꾸려는 통일운동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얼마 후에 소위 5당 통일회의라는 것이 개최되어 의열단,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미주 대한인 독립단이 통일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이 되어 나왔다. 이 통일의 주동자가 된 김원봉, 김두봉 등 의열단은 임시정부를 눈에 든 가시와 같이 싫어하는 패라 임시정부의 해소를 극렬히 주장하였고 당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던 김규식, 조소왕, 최동호, 송병조, 차이석, 양기탁, 유동열 7사람 중에 차이석, 송병조 2사람을 내어놓고 그 외 5사람이 통일이란 말에 취하여 임시정부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니 김두봉은 좋다구나 하고 임시정부 소재지인 항주로 가서 차이석, 송병조 양씨에게 5당이 통일된 이날에 이름만 남은 임시정부는 취소해버리자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으나 송병조, 차이석, 양씨는 굳이 반대하고 임시정부의 문패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각원 7사람 중에 5이 빠졌으니 국무회의를 열 수도 없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 조완구 형이 편지로 내게 이런 사정을 전하였으므로 나는 분개하여 즉시 항주로 달려갔다. 이때의 김철은 벌써 작고하여 없고 5당 통일에 참가하였던 조소왕은 벌써 거기서 탈퇴하고 없었다. 나는 이시영, 조완구, 김봉준, 양소벽, 송병조, 차이석 제시와 임시정부 유지 문제를 협의한 결과 의견이 일치하기로 일동이 가흥으로 가서 거기 있던 이동영, 안공근, 안경근, 엄항섭 등을 가하여 남호의 놀이배 한 척을 얻어 타고 호상에 떠서 선중에서 의회를 열고 국무위원 3사람을 더 뽑으니 이동영, 조완구와 김구였다. 이에 송병조와 차이석을 합하여 국무위원이 5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5당 통일론이 났을 때에도 여러 동지들은 한 단체를 조직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나는 차마 또 한 단체를 만들어 파생을 늘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하여 왔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유지하려면 그 배경이 될 단체가 필요하였고 또 조소왕이 벌써 한국독립당을 재건한다 하니 내가 새 단체를 조직하더라도 통일을 파괴하는 책임은 지지 아니하리라 하여 동지들의 찬동을 얻어 대한국민당을 조직하였다. 나는 다시 남경으로 돌아왔으나 외는 내가 남경에 있는 냄새를 맡고 일변 중국 관원에 대하여 나를 체포할 것을 요구하고 일변 암살대를 보내어 내 생명을 엿보고 있었다. 남경 경비사령관 곡정류는 나를 면대하여 말하기를 일본 측에서 대역 김구를 체포할 것이니 입적,
기타의 이유로 방해 말라 하기로 자기가 김구를 잡거든 일본서 걸어놓은 상금은 자기에게 달라고 대답하였으니 조심하라고 하였다. 또 사복 입은 일본 경관 7이 부자묘 부근으로 돌아다니더라는 말도 들었다. 이에 나는 남경에서도 내 신변이 위험함을 깨닫고 회청교의 집 하나를 얻고 가흥에서 배 저어주던 주애보를 매삭 15원씩 주기로 하고 데려다가 동거하며 직업은 고물상이요 원적은 광동성 해남도라고 멀찍이 되었다. 혹시 경관이 호구조사를 오더라도 주애보가 나서서 설명하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본색을 탄로할 필요는 없었다. 노구교 사건이 일어나자 중국은 일본에 대하여 항전을 개시하였다. 이에 재류 한인의 인심도 매우 불안하게 되어서 5당 통일로 되었던 민족혁명당이 쪽쪽이 분열되어 조선혁명당이 새로 생기고 미주 대한독립단은 탈퇴하고 근본 의열단 분자만이 민족혁명당의 이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분열된 원인은 의열단 분자가 민족운동에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공산주의를 실행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민족혁명당이 분열되는 반면에 민족주의자의 결합이 생기니 곧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단과 미주와 하와이에 있는 모든 애국단체들이 연결하여 임시정부를 지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임시정부는 점점 힘을 얻게 되었다. 중일전쟁은 강남에까지 미쳐서 상해의 전투가 날로 중국에 불리하였다. 일본 공군의 남경 폭격도 갈수록 우심하여 회청교에 내가 들어있는 집도 폭격에 무너졌으나 나와 주애보는 간신히 죽기를 면하고 이웃에는 시체가 수두룩하였다. 나와 보니 남경 각처에는 불이 일어나서 밤하늘은 붉은 모전과 같았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무너진 집과 흩어진 시체 사이로 마로가에 어머니가 계신 집을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친히 문을 열으시며 놀라셨겠다는 나의 말에 어머니는 놀라기는 무얼 놀라 침대가 들썩들썩하더군 하시고 우리 사람은 상하지 않았나 하고 물으셨다. 나는 그 길로 동포 사는 데를 돌아보았으나 남기가에 많이 있는 학생들도 다 무고하였다. 남경의 정세가 위험하여 정부 각 기관도 중경으로 옮기게 되므로 우리 광복전선 3당의 100여 명 대가족은 물가가 싼 장사로 피난하기로 정하고 상해, 항주에 있는 동지들에게 남경에 모이라는 지시를 하였다. 율량 고당함에게 선도를 공부하고 있는 양기탁에게도 같은 기별을 하였다. 그리고 앙공군을 상해로 보내어 그 가권을 데려오되 그의 맏형수 고 안중근 의사 부인을 꼭 모셔오라고 신신 부탁하였더니 안공군이 돌아올 때에 보니 제 가권뿐이요 안 의사 부인이 없으므로 나는 크게 책망하였다. 양반의 집에 불이 나면 신주부터 먼저 안아 매시는 법이거늘 혁명가가 피난을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몸을 버린 의사의 부인을 적진 중에 버리고 가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는 다만 안공근 한 집의 잘못만이 아니라 혁명가의 도덕에 어그러지고 우리 민족의 수치라고 하였다. 그리고 안공근은 피난하는 동포들의 단체에 들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제 뜻에 맡겨버렸다. 나는 안휘 둔계 중학에 재학 중인 신이를 불러오고 어머니를 모시고 영국 윤선으로 한구로 가고 대가족 100여 식구는 중국 목선 2척에 행리까지 잔뜩 싣고 남경을 떠났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신이를 데리고 한구를 거쳐서 무사히 장사에 도착하였다. 선발대로 임시정부의 문부를 가지고 진강을 떠난 조성환, 조완구 등은 남경서 오는 일행보다 수일 먼저 도착하였고 목선으로 오는 대가족 일행도 풍랑을 겪었다 하나 무고히 장사에 왔다. 남기가 사무소에서 부리던 중국인 채군이 무호부군에서 풍랑 중에 물을 길어 올리다가 실족하여 익사한 것이 유감이었다. 그는 사람이 충실하니 데리고 가라 하시는 어머님 명령으로
일행 중에 편입하였던 것이다. 내가 남경서 데리고 있던 주예보는 거기를 떠날 때에 제 본향 가흥으로 돌려보내었다. 그 후 두고두고 후회되는 것은 그때의 여비 100원만 준 일이다. 그는 5년이나 가깝게 나를 광동인으로만 알고 섬겨왔고 부부 비슷한 관계도 부지간에 생겨서 실로 내게 대한 공로란 적지 아니한데 다시 만날 기약이 있을 줄 알고 노자 이외의 돈이라도 넉넉하게 못 준 것이 참으로 유감천만이다. 안공근의 식구는 중경으로 갔거니와 장사에 모인 100여 식구도 공동생활을 할 줄 모르므로 저마다 방을 얻어서 제각기 밥을 짓는 살림을 하였다. 나도 어머니를 모시고 또 한 번 살림을 시작하여서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시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글을 쓰는 오늘날에는 이미 이 세상에 아니 계시다.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상곤을 쓸 때와 같이 지난 일과 날짜도 많이 여쭈어 볼 것이건만은 이제는 어머니가 안 계시다. 이 기회에 내가 상처 후에 어머니가 본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던 일을 기록하련다. 어머니가 신의를 데리고 인천에 상륙하셨을 때에는 노자가 다 떨어지셨다. 그때에는 우리가 상해에서 조석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중국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배추 떡잎을 뒤져다가 겨우 반찬을 만드시던 때라 노자를 넉넉히 들였을 리가 만무하다. 인천서 노자가 떨어진 어머니는 내가 말씀도 한 일이 없건만은 동아일보 지국으로 가셔서 사정을 말씀하셨다. 지국에서는 벌써 신문 보도로 어머니가 귀국하시는 것을 알았다 하면서 서울까지 차표를 사들였다. 어머님은 서울에 내려서는 동아일보사를 찾아가셨다. 동아일보사에서는 사리원까지 차표를 사들였다. 어머니는 해주 본향에 선영과 친족을 찾으시지 않고 안악 김씨 일문에서 미리 준비하여 놓은 집에 계시게 하였다. 내가 인희를 데리고 있는 동안 어머님은 당신의 생활비를 절약하셔서 때때로 내게 돈을 보내주셨다. 이봉창, 윤봉길 두 의사의 사건이 생김에 경찰이 가끔 어머니를 괴롭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어머니께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나오시려고 기별하였다. 그때에는 내게 어머니께서 굶지 않으시게 할 만한 힘이 있다고 여쭈었다. 어머님은 중국으로 오실 결심을 하시고 안악경찰서에 친히 가셔서 출국 허가를 청하였더니 의외에 좋다고 하므로 살림을 걷어치우셨다. 그랬더니 서울 경무구로부터 관리 하나가 안악으로 일부러 와서 어머니께 경찰의 힘으로도 못 찾는 아들을 노인이 어떻게 찾느냐고 그러니 출국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대로하여서 내 아들을 찾는 데는 내가 경관들보다 나을 터이고 또 가라고 허가를 하여서 가장 진물을 다 팔게 해놓고 이제 또 못 간다는 것이 무슨 법이냐. 너희 놈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아 먹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도 오래 갈 줄 아느냐 하면서 기절하셨다. 이에 경찰은 어머니를 김씨네에게 맡기고 가버렸다. 그 후에 경찰이 물으면 어머니는 그렇게 말썽 많은 길은 안 떠난다 하시고는 목수를 불러 다시 집을 수리하고 집물을 마련하시는 등 오래 사실 모양을 보이셨다. 이러하신 지 수상 만에 어머니는 송화 동생을 보러 가신다 칭하고 신의를 데리시고 신천으로, 재령으로, 사리원으로 도막도막 몸을 옮겨서 평양에 도착하여 숭실중학교에 재학 중인 인희를 데리고 안동현으로 가는 직행차를 타셨다. 대련서 외경찰에 취조를 받았으나 거기서 인희가 늙은 조모를 모시고 위회위 친척의 집에 간다고 대답하여서 무사히 통과하셨다. 어머니가 상해 안공근 집을 거쳐 가흥 엄항석 집에 오셨다는 기별을 남경에서 듣고 나는 곧 가흥으로 달려가서 9년 만에 다시 모자가 서로 만났다. 나를 보시자마자 어머님은 이러한 의외의 말씀을 하셨다.
나는 이제부터 너라고 아니하고 자네라고 하겠네. 또 말로는 책하더라도 초달로 자네를 때리지는 않겠네. 들으니 자네가 군관 학교를 설립하고 청년들을 교육한다니 남의 사표가 된 모양이니 그 체면을 보아주자는 것일세. 나는 어머니의 이 분부에 황송하였고 또 이것을 큰 은전으로 알았다. 나는 어머니를 남경에서 따로 집을 잡고 계시게 하다가 1년이 못 되어 장사로 가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가 남경에 계실 때 일이다. 청년단과 늙은 동지들이 어머니의 생신 축하연을 베풀려 함을 눈치채시고 어머니는 그들에게 그 돈을 돈으로 달라. 그러면 당신이 자시고 싶은 음식을 만들겠다 하시므로 발기하던 사람들은 어머니의 청구대로 그 돈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그것으로 단총 2자루를 사서 그것을 독립운동에 쓰라 하고 내어놓으셨다. 장사로 올마온 우리 100여 명 대가족은 중국 중앙정부의 보조와 미국에 있는 동포들의 후원으로 생활에 곤란은 없어서 피난민으로는 고등 피난민이라 할 만하게 살았다. 더욱이 장사는 곡식이 흔하고 물가가 지천하였고 호남성 부주석으로 새로 도임한 장지충 장군은 나와는 숙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주었다. 나는 상해, 항주, 남경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변성명을 하였으나 장사에서는 언제나 김구로 행세하였다. 오는 도중에서부터 반론이 되었던 3당 합동 문제가 장사에 들어와서는 더욱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합동하려는 3당의 진용은 이러하였다. 첫째는 조선혁명당이니 이청천, 유동열, 최동호, 김학규, 황학수, 이복원, 안일청, 현익철 등이 중심이요. 둘째는 한국독립당이니 조소왕, 홍진, 조시원 등이 그 간부며 다음으로 셋째는 내가 창설한 한국국민당이니 이동영, 이시영, 조완구, 차이석, 송병조, 김병준, 엄항석, 안공근, 양목, 민병길, 손일민, 조성환 등이 그 중에 중심 인물이었다. 이상 3당이 통합 문제를 토의하려고 조선혁명당 본부인 남목청에 모였는데 나도 거기 출석하여 있었다. 내가 의식을 회복하여 보니 병원인 듯하였다. 웬일이냐 한즉 내가 술에 취하여 졸도하여서 입원한 것이라고 하였다. 의사가 회진할 때에 내 가슴에 웬 상처가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은 웬 것이냐 한즉 그것은 내가 졸도할 때에 상머리에 부딪힌 것이라 하므로 그런 줄만 알고 병석에 누워 있었다. 한 달이나 지나서야 엄항섭 군이 내게 비로소 진상을 설명하여 주었다. 그것은 이러하였다. 그날 밤 조선혁명당원으로서 내가 남경에 있을 때에 상해로 특수공작을 간다고 하여서 내게 금전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는 이윤한이 회장에 돌입하여 권총을 난사하고 첫 방에 내가 맞고 둘째로 현익철, 셋째로 유동열이 다 중상하고 넷째 방에 이청천이 경상하였는데 현익철은 입원하자 절명하고 유동열은 치료 경과가 양호하다는 것이었다. 범인 이윤아는 장사교회의 작은 정거장에서 곧 체포되고 연루자로 강창재, 박창세 등도 잡혔었으나 강, 박, 양이는 석방되고 이윤아는 탈옥하여 도망하였다. 성 주석 장치중 장군은 친히 내가 입원한 상하의원의 나를 위문하고 병원 당국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얼마가 들든지 성정부에서 담당할 것을 말하였다고 한다. 당시 한구에 있던 장기석 장군은 하루에도 2-3번 정보로 내 병상을 묻고 내가 퇴원한 기별을 듣고는 나하천을 대표로 내게 보내어 돈 3,000원을 요양비로 쓰라고 주었다. 퇴원하여 어머니를 찾아뵈니 어머니는 자네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아네. 사불범정, 곧 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함이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인의 총에 맞고 살아있는 것이 외놈의 총에 맞아 죽은 것만 못해 하시기도 하였다. 애초에 내 상처는 중상이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보고 입원 수속도 할 필요가 없다 하여 문간방에 두고 절명하기만 기다렸던 것이 4시간이 되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병실로 옮기고 치료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내가 이런 상태이므로 향항에 있던 이니에게는 내가 총을 맞아 죽었다는 전보를 놓아서 안공근은 이니와 함께 내 장례에 참여할 생각으로 달려왔었다. 전쟁의 위험이 장사에도 파급되어서 성정부에서도 끝까지 이 사건을 법적으로 규명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내 추측으로는 이윤환이 감창제, 박창세 2사람의 악선전에 혹하여 그런 일을 한 것인 듯하다. 내가 퇴원하여 엄항섭 군집에서 정양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갑자기 신기가 불편하고 구역이 나며 오른편 다리가 마비되어서 다시 상하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X광선으로 본 결과 서양인 외과 주임이 말하기를 내 심장 옆에 박혀있던 탄환이 혈관을 통하여 오른편 갈빗대 옆에 올마가 있으니 불편하면 수술하기도 어렵지 아니하나 그대로 두어도 생명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오른편 다리가 마비되는 것은 탄환이 대혈관을 압박하는 때문이거니와 작은 혈관들이 확대되어서 압박된 혈관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면 다리가 마비되던 것도 차차 나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장사가 또 위험하게 되매 우리 3당의 100여 명 가족은 또 광주로 이전하였으니 호남의 장치중 주석이 광동성 주석 오철성 씨에게 소개하여 준 것이었다. 광주에서는 중국 군대에 있는 동포 이준식, 최원계 2분의 알선으로 동산백원을 임시정부의 청사로 아세아 여관을 전부 우리 대가족의 숙사로 쓰게 되었다. 이렇게 정부와 가족을 안돈하고 나는 안의사 미망인과 가족을 상해에서 나오게 할 계획으로 다시 향항으로 가서 안정근, 안공근 형제를 만나 강경하게 그 일을 주장하였으나 그들은 교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듣지 아니하였다. 사실상 그때 사정으로는 어렵기도 하였다. 나는 안의사의 유족을 적진 중에 둔 것과 유량 고당암에서 중국 도사 임한정에게 선도를 공부하고 있던 양기탁을 구출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 향항에서 이틀을 묵어서 광주로 돌아오니 거기도 외의 폭격이 시작되었으므로 또 나는 어머님과 우리 대가족을 불산으로 이접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철성 주석의 호의와 주선의 의함이었다. 이 모양으로 광주에서 2달을 지나 장계석 주석에게 우리도 중경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청하였더니 오라는 회전이 왔기로 조성환, 나태섭 2 동지를 대동하고 나는 다시 장사로 가서 장치중 주석에게 교섭하여 공로 차표 서억장과 귀주성 주석 오정창 씨에게로 하는 소개장을 얻어가지고 중경기를 떠나 10여일 만에 귀주성 수부 귀양에 도착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본 중국은 물산이 풍부한 지방뿐이었으나 귀주 지경에 들어서는 눈에 띄는 것이 모두 빈궁뿐이었다. 귀양시 중에 왕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의복이 남루하고 혈색이 좋지 못하였다. 원체 산이 많은 지방인데다가 산들이 다 돌로 되고 흙이 적어서 농가에서는 바위 위에다 흙을 펴고 씨를 뿌리는 형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족은 좀 나으나 원주민인 묘족의 생활은 더욱 곤궁하고 야매한 모양이었다. 중국말을 모르는 나는 말을 듣고 한족과 묘족을 구별할 수는 없으나 복색으로는 묘족의 여자를 알아낼 수 있고 안광으로는 묘족의 남자를 지적할 수 있었다. 한족의 눈에는 문화의 빛이 있는데 묘족의 눈에는 그것이 없었다. 묘족은 요순시대 삼묘씨의 자손으로서
4천년 이래로 이렇게 꼴사나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무슨 전생의 업보인고. 요순 이후로는 역사상에 묘족의 이름이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기로 그들은 이미 다 절멸된 줄만 알았더니 호남, 광동, 광서, 운남, 귀주, 사천, 서강 등지에 수십백 종족으로 갈린 묘족이 퍼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소문이 없는 것은 그들 중에 인물이 나지 못한 까닭이다. 현재 광서의 백승희와 운남의 용운 두 장군이 묘족의 후예라는 말도 있으나 나는 그 진부를 단정할 자료를 가지지 못하였다. 귀양에서 여드레를 모아서 나는 무사히 중경에 도착하였으나 그동안 광주가 일본군에게 점령되었다. 우리 대가족의 소식이 궁금하던 차에 다 무사히 광주를 탈출하여 유주에 와 있다는 전보를 받고 안심하였다. 그들은 다 중경에 오기를 희망하므로 내가 교통부와 중앙당부에 교섭하여 자동차 6대를 얻어서 기강이라는 곳에 대가족을 옮겨왔다. 군수품 운송에도 자동차가 극히 부족하던 이때에 이렇게 빌려준 중국의 호의는 이루 감사할 말이 없는 일이었다. 내가 미주서 오는 통신을 기다리노라고 우정국에 가 있는 때에 인의가 왔다. 유주에 계신 어머니의 병환이 중하신데 중경으로 오기를 원하심으로 모시고 온 것이었다. 내가 인의를 따라 달려가니 어머님은 내 여관인 저기문 홍빈 여사 맞은편에 와 계셨다. 곧 내 여관으로 모시고 와서 하룻밤을 지내시게 하고 강남 쪽 아궁보 손가화원에 있는 김홍서 군의 집으로 가 계시게 하였다. 이것은 김홍서 군이 호의로 자청한 것이었다. 어머니의 병환은 인후증인데 의사의 말이 이것은 광서의 수토병으로 젊은 사람이면 수술을 할 수 있으나 어머니 같은 노인으로서는 그리할 수도 없고 또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손쓸 길이 없다고 하였다. 어머님이 중경으로 오시는 일에 관하여 잊지 못할 은인이 있으니 그는 의사 유동진 군과 그 부인 강영파 여사였다. 이 부처는 상해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부터 나를 위하여 주던 사람들인데 쿨링에서 요양원을 경영하던 것을 걷어치우고 제 몸이 아닌 나를 대신하여 내 어머니를 모시고 간호하기 위하여 중경으로 온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 의사 부처가 왔을 때에는 벌써 더 손쓸 수가 없게 되신 뒤였다. 내가 중경에 와서 할 일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차를 얻어서 대가족을 실어오는 일이요. 둘째는 미주, 하와이와 연락하여 경제적 후원을 받는 일이요. 셋째로는 장사에서부터 말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한 여러 단체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대가족도 안돈이 되고 미주와 연락도 되었으므로 나는 셋째 사업인 단체 통일에 착수하였다. 나는 중경에서 강 건너 아궁보에 있는 조선의용대와 민족혁명당 본부를 찾았다. 그 당수 김약사는 계림에 있었으나 윤기석, 성주식, 김홍서, 석정, 김두봉, 최석순, 김상덕 등 간부가 나를 위하여 환영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모든 단체를 통일하여 민족주의의 단일당을 만들 것을 제의하였더니 그 자리에 있던 이는 일치하여 찬성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주와 하와이에 있는 여러 단체에도 참가를 권유하기로 결의하였다. 미주와 하와이에서는 곧 회답이 왔다. 통일에는 찬성이나 김약사는 공산주의자인즉 만일 내가 그와 일을 같이 한다면 그들은 나와의 관계까지도 끊어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김약산과 상의한 결과 그와 나의 연명으로 민족운동이야말로 조국 광복에 필요하다는 뜻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기 의외의 고장이 생겼으니 그것은 국민당 간부들이 연합으로 하는 통일은 좋으나
있던 당을 해산하고 공산주의자들을 합한 단일당을 조직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주의가 서로 다른 자는 도저히 한 조직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나는 병을 무릅쓰고 기강으로 가서 국민당의 전체 회의를 열고 노력한 지 1개월 만에 비로소 단일당으로 모든 당들을 통일하자는 의견에 국민당의 합의를 얻었다. 그래서 민족운동 진영인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과 공산주의 전선인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민족전위동맹, 조선혁명자연맹의 7으로 된 7당 통일회의를 열게 되었다.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민족운동 편으로 대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해방동맹과 전위동맹은 민족운동을 위하여 공산주의의 조직을 해산할 수 없다고 말하고 퇴석하였다. 이렇게 되니 7당이 5당으로 줄어서 순전한 민족주의적인 새 당을 조직하고 8개조의 협정에 5당의 당수들이 서명하였다. 이에 좌우 5당의 통일이 성공하였으므로 며칠 후 쉬고 있던 차에 이미 해산하였을 민족혁명당 대표 김약산이 돌연히 탈퇴를 선언하였으니 그 이유는 당의 간부들과 그가 거느리는 청년 의용대가 아무리 하여도 공산주의를 버릴 수 없으니 만일 8개조의 협정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다 달아나겠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5당 통일도 실패되어서 나는 민족진영 3당의 동지들과 미주, 하와이 여러 단체에 대하여 나의 불명한 허물을 사과하고 이어서 원동에 있는 3당만을 통일하여 새로 한국 독립당이 생기게 되었다. 하와이 애국단과 하와이 단합회가 각각 해소하고 한국 독립당 하와이 지부가 되었으니 역시 5당 통일은 된 셈이었다. 새로 된 한국 독립당의 간부로는 집행위원장의 김구, 위원으로는 홍진, 조소왕, 이청천, 김학규, 유동열, 안훈, 송병조, 조완구, 엄항섭, 김봉준, 양목, 조성환, 차이석, 이복원이요. 감찰위원장의 이동영, 위원의 이시영, 공진원, 김희한 등이었다. 임시의정원에는 나를 국무회의의 주석으로 천거하였는데 종래 주석을 국무위원이 번갈아 하던 제도를 고쳐서 대내, 대외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국, 서울, 워싱턴에 외교위원부를 설치하고 이승만 박사를 그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한편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대가족을 위하여 토교 동간폭포 위에 기와집 3채를 짓고 또 시가에도 집 1채를 주었으나 그 밖에 우리 독립운동을 원조하여 달라는 청에 대하여서는 냉담하였다. 그래서 나는 중국이 일본군의 손에 여러 대도시를 빼앗겨 자신의 항전에 골몰한 이때에 우리를 위한 원조를 바라기가 미안하니 나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원조를 청할 의사인즉 여행권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런즉 중앙정부의 서은증 씨가 말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 있었으니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나 남김이 좋지 아니하냐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를 청하였으므로 나는 장래 독립한 한국의 국군의 기초가 될 광복군 조직의 계획을 제출하였더니 곧 좋다는 회답이 왔다. 이에 임시정부에서는 이청천을 광복군 총사령으로 임명하고 미주와 하와이 동포가 보내준 돈 4만 원 등 있는 힘을 다하여 중경 가능빈관에 중국인, 서양인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국 광복군 성립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우선 30여 명 간부를 서안으로 보내어 미리가 있던 조성환 등과 합하여 한국 광복군 사령부를 서안에 두고 이범석을 제1지대장으로 하여 산서방면으로 보내고 고운기 곧 본명 공진원을 제2지대장으로 하여 수원방면으로 보내고 김학규를 제3지대장으로 하여 산동으로 보내고
나월환 등의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를 광복군으로 개편하여 제5지대를 삼았다. 그리고 강서성 상효에 황해도 해주 사람으로서 주간군 제3전구 사령부 정치부에서 일을 보고 있는 김문호를 한국광복군 직모처 제3분처 주임을 삼고 그 밑에 신정숙을 회계조장, 이지희를 정보조장, 한도명을 훈련조장으로 각각 임명하여 상효로 파견하였다. 독립당과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일체 비용은 미주, 멕시코,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이 보내는 돈으로 썼다. 장개석 부인 송미령이 대표하는 부녀 위로 총회로부터 중국 돈으로 10만 원의 기부가 있었다. 이 모양으로 광복군이 창설되었으나 인원도 많지 못하여 몇 달 동안을 유명무실하게 지내다가 문득 한 사건이 생겼으니 그것은 50여 명 청년이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 정청으로 애국가를 부르며 들어온 것이다. 이들은 우리 대학생들로 부양의 광복군 제3지대를 찾아온 것인데 지대장 김학규가 임시정부로 보낸 것이었다. 이 사실은 중국인에게 큰 감동을 주어 중한문화협회 식당에서 환영회를 개최하였는데 서양 여러 나라의 통신기자들이며 대사관원들도 출석하여 우리 학병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발하였다. 어려서부터 일본의 교육을 받아 국어도 잘 모르는 그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고 총살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시정부를 찾아왔다는 그들의 말에 우리 동포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목이 메었거니와 외국인들도 감격에 넘친 모양이었다. 이것을 인연으로 우리 광복군이 연합국의 주목을 끌게 되어 미국의 OSS, 곧 미국 전략사무국을 주관하는 사전트 박사는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과 합작하여 서안에서, 웜수중이는 제3지대장 김학규와 합작하여 부양에서 우리 광복군의 비밀훈련을 실시하였다. 예정대로 3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정탐과 파괴 공작의 임무를 띠고 그들을 비밀히 본국으로 파견할 준비가 된 때에 나는 미국 작전부장 다노베 장군과 군사협의를 하기 위해 미국 비행기로 서안으로 갔다. 회의는 광복군 제2지대 본부 사무실에서 열렸는데 정면 오른쪽 태극기 밑에는 나와 제2지대 간부가, 왼쪽 미국기 밑에는 다노베 장군과 미국인 훈련관들이 앉았다. 다노베 장군이 일어나 오늘부터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적 일본을 항거하는 비밀 공작이 시작된다고 선언하였다. 다노베 장군과 내가 정문으로 나올 때에 활동사진의 촬영이 있고 식이 끝났다. 이튿날 미국 군관들의 요청으로 훈련받은 학생들의 실지의 공작을 시험하기로 하여 두곡에서 동남으로 40리, 옛날 한시의 유명한 종남산으로 자동차를 몰았다. 동구에서 차를 버리고 오리쯤 걸어가면 한 고찰이 있는데 이곳이 우리 청년들이 훈련을 받은 비밀 훈련소였다. 여기서 미국 군대식으로 오찬을 먹고 참외와 수박을 먹었다. 첫째로 본 것은 심리학적으로 모험에 능한 자, 슬기가 있어서 정탐에 능한 자, 눈과 귀가 밝아서 무선 전선에 능한 자를 고르는 것이었다. 이 시험을 한 심리학자는 한국 청년이 용기로나 지능으로나 다 우량하여서 장래에 희망이 많다고 결론하였다. 다음에는 청년 7을 뽑아서 한 사람에게 숭마바 하나씩을 주고 수백 길이나 되는 절벽 밑에 내려가서 나뭇잎 하나씩을 따가지고 오라는 시험이었다. 7 청년은 잠깐 모여서 의논하더니 그들의 숭마바를 이어서 하나의 긴 바를 만들어 한 끝을 바위에 메고 그 줄을 붙들고 7이 다 내려가서 나뭇잎 하나씩을 따 입에 물고 다시 그 줄에 달려 7이 차례차례로 다 올라왔다. 시험관은 이것을 보고 크게 칭찬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중국 학생 400명을 모아놓고 시켰건만은 그들이 해결치 못한 문제를 한국 청년 7이 훌륭하게 하였소. 참으로 한국 사람은 전도 유망한 국민이요. 7 청년이 이 칭찬을 받을 때에 나는 대단히 기뻤다. 다음에는 폭파술, 사격술, 비밀이 강을 건너가는 제주 같은 것을 시험하여 다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을 보고 나는 만족하여 그날로 두곡으로 돌아왔다. 이튿날은 중국 친구들을 찾을 생각으로 서안으로 들어갔다. 두곡서 서안은 40리였다. 호종남 장군은 출타하여서 참모장만을 만나고 성주석, 축소주 선생은 나와 막역한 친우라 이튿날 그의 사저에서 석반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성당부에서는 나를 위하여 환영회를 개최한다고 하고 서안 부인회의에서는 특별히 연극을 준비한다고 하고 서안의 각 신문사에서도 환영회를 개최하겠으니 출석하여 달라는 초청이 왔다. 나는 그 밤을 우리 동포 김종만 씨 댁에서 지내고 이튿날은 서안의 명소를 대개 구경하고 저녁에는 어제 약속대로 축주석 댁 만찬에 불려갔다. 식사를 마치고 객실에 돌아와 수박을 먹으며 담화를 하는 중에 문득 전령이 울었다. 축주석은 놀라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나 보다고 전화실로 가더니 잠시 뒤에 뛰어나오며 외적이 항복한다오 하였다. 아, 외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다. 서안과 부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각종 비밀한 무기를 주어 산동에서 미국 잠수함을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어서 국내의 요소를 혹은 파괴하고 혹은 점령한 후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성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외적이 항복하였으니 진실로 전공이 가석하거니와 그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의 발언권이 박약하리라는 것이다. 나는 더 있을 마음이 없어서 곧 축시댁에서 나왔다. 내 차가 큰 길에 나설 때에는 벌써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만세 소리가 성중에 진동하였다. 나는 서안에서 준비되고 있던 나를 위한 모든 환영회를 사퇴하고 즉시 두곡으로 돌아왔다. 와보니 우리 광복군은 제 임무를 하지 못하고 전쟁이 끝난 것을 실망하여 침울한 분위기에 잠겨 있는데 미국 교관들과 군인들은 질서를 잊으리만큼 기뻐 뛰고 있었다. 미국이 우리 광복군 수천 명을 수용할 병사를 건축하려고 일변 종남산에서 제목을 운반하고 벽돌가마에서 벽돌을 실어 나르던 것도 이날부터 일제히 중지하고 말았다. 내 이번 길의 목적은 서안에서 훈련받은 우리 군인들을 제1차로 본국으로 보내고 그 길로 부양으로 가서 훈련받은 이들을 제2차로 떠나보낸 후에 중경으로 돌아감이었으나 그 계획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내가 중경서 올 때에는 군용기를 탔으나 그리로 돌아갈 때에는 여객기를 타게 되었다. 중경에 와보니 중국인들은 벌써 전쟁 중에 긴장이 풀어져서 모두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고 우리 동포들은 지향할 바를 모르는 형편에 있었다. 임시정부에서는 그동안 임시의정원을 소집하여 혹은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총사직을 주장하고 혹은 이를 해산하고 본국으로 들어가자고 반론하여 귀결이 못 나다가 주석인 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3일간 정회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의정원에 나아가 해산도 총사직도 천만부당하다고 단언하고 서울에 들어가 전체 국민의 앞에 정부를 내어바칠 때까지 현 상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여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미국 측으로부터 서울에는 미국 군정부가 있으니
임시정부로는 입국을 허락할 수 없은즉 개인의 자격으로 오라 하기로 우리는 할 수 없이 개인의 자격으로 고국에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7년간의 중경 생활을 마치게 되니 실로 감개가 많아서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두서를 찾기가 어렵다. 나는 교자를 타고 강 건너 화강산에 있는 어머니 묘소와 아들 이내 무덤에 가서 꽃을 놓고 축문을 읽어 하직하고 묘지기를 불러 금품을 후히 주어 수호를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가죽 상자 8개를 사서 정부의 모든 문서를 싸고 중경에 거주하는 500여 명 동포의 선후책을 정하고 임시정부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 중국 정부와 연락하기 위하여 주중화 대표단을 두어 박찬익을 단장으로 민필호, 이광, 이상만, 김은중 등을 단원으로 임명하였다. 우리가 중경을 떠나게 되매 중국 공산당 본부에서는 주은래, 동필무, 제시가 임시정부 국무원 전원을 청하여 송별연을 하였고 중앙정부와 국민당에서는 장개석 부처를 위하여 정부, 당부, 각계 요인 200여 명이 모여 우리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한국독립당 간부들을 초청하여 국민당 중앙당부 대례당에서 중국기와 태극기를 교차하고 융숭하고도 간곡한 송별연을 열어주었다. 장개석 주석과 송미령 여사가 선두로 일어나 장래 중국과 한국 두 나라가 영구히 행복하게 되도록 하자는 축사가 있고 우리 편에서도 답사가 있었다.